우유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유를 끊어라. 그런데 정작 우유를 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뼈를 지키는 걸까요? 오늘 100만 부가 팔린 이 책을 저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베스트셀러 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펼쳐볼 책은 전 세계가 주목한 베스트셀러입니다. How Not to Die. 제목부터 벌써 도발적입니다. 죽지 않는 법 이런 뜻인데요. 한국어로는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저자는 마이클 그레거라는 미국의 의사입니다. 2015년에 출판된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브랜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저자 그레거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65세에 말기 심장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결국 손을 놓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식단을 바꾸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96세까지 31년이라는 세월을 더 사셨습니다. 죽는다던 할머니가 식단으로 살아나는 걸 두 눈으로 본 소년, 그 소년이 자라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식단에 매달리는지 이 장면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미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뭘까요? 1위가 심장병, 2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3위는요? 저자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방약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이 넘습니다. 병원에서 감염돼서 죽고 안 해도 될 수술을 받다 죽습니다. 약을 잘못 줘서 죽기도 합니다. 다 합치면 한 해에 22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과장됐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대부분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병원에서 서운했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3분 진료받고 처방전만 달랑 들고 나오는 기억 말이죠. 닥터 그레거는 바로 이 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훈련은 받았지만 막는 훈련을 못 받았다. 의대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15가지를 한 장씩 다룹니다. 심장병, 폐질환, 뇌질환, 당뇨, 고혈압,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질병마다 대표 연구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심장병에는 오닛이라는 의사의 연구, 당뇨병에는 바너드의 채식 실험, 고혈압에는 아마시 연구, 고기와 암에는 세계보건기구의 판정, 이렇게 상징적인 연구 몇 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관찰 연구를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 장의 결론은 의외로 한 가지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을 드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실천 방법은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매일 12가지의 음식을 먹어라. 소위 말하는 데일리 더즌입니다. 콩, 베리,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향신료, 물 빼라는 게 아니고 더하라는 방식이죠. 칼로리를 세면서 굶는 것보다 이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처방에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잘 골라만 먹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 책은 바른 말만 하는 책일까요? 먼저 옳았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군 발암물질이라는 뜻이 이게 담배만큼 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군 발암물질 하면 바로 암이 생겨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암의 원인이 되는 근거가 확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런 식품을 먹으면 바로 금방 암에 걸릴 것 같으니까 식단에서 아예 빼버려야 되겠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닥터 그레거가 주장하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채소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주류 학계도 이미 지지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단백질을 되도록 식물에서 가져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주장은 숫자로 뒷받침이 됩니다. 2023년에 나온 큰 분석이 있습니다. 전향 연구 76개, 2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연구를 묶은 겁니다. 건강한 식물성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당뇨 위험이 18%, 심혈관병은 10%, 조기 사망 위험은 16%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논문에 있습니다. 닥터 그레거는 이 책에서 위험을 말할 때 그 비율을 거의 퍼센트로만 이야기합니다. 가공육을 하루 50g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오른다. 50g이면 소세지 1개입니다. 매일 그 정도의 가공육을 먹는다고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라니 정말로 두렵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8%라는 그 수치도 도대체 몇 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암연구소가 이걸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가공육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 1000명 중에 56명이 대장암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 또 1000명 모읍니다. 여기서는 66명이 걸린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66에서 56 빼면 차이는 10입니다. 이렇게 1000명에서 10명이 나왔다. 이 수치가 18%라는 놀라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10명은 절대 비교를 한 수치고 18%는 상대 비교라는 통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10명이 무시해도 될 그런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공포에 질릴 만한 그런 크기도 아닙니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람의 숫자를 말하기보다 늘 퍼센트만 보여줍니다. 이 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내용과 메시지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인용한 논문들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가 인용한 바로 그 연구 안에 그가 말하지 않은 숫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꼭 말해야 할 것인데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등푸른 생선 오메가3를 믿고 드십니다. 그런데 닥터 그레거는 어유의 효과를 사실상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는 자마 2012년에 나온 큰 메타 분석 하나를 근거로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연구에서 오메가3가 사망률에도 심장병에도 심근경색에도 이득이 없었다. 정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악하실 겁니다. 이 연구에서 사실 어유를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9% 줄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이걸 어떻게 효과 없음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통계에는 유의 기준, p-value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 기준을 0.05, 즉 5%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그 기준을 0.0063, 0.63%로 무려 8배나 기준을 높인 겁니다. 자, 문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간한 효과는 다 문턱에서 걸려서 없는 걸로 처리됩니다. 9% 줄어든 그 결과도 그렇게 아주 걸러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연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여러 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비교하느라고 기준을 높인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그렇게 기준을 높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어유의 효과를 지우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유의 오메가3 효과를 낮추려고 일부러 잣대를 달리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내는 학술지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닥터 그레거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논문을 뒤져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채식을 하면 심장병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딘 오니시라는 의사의 연구를 근거로 듭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열어보면요. 연구에 참여한 대상이 겨우 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꾼 건 식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고 스트레스를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상담까지 했습니다.
그럼 묻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좋아진 이유가 식단 때문입니까? 운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담배를 끊었기 때문입니까? 사실 뭐가 원인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이걸 식단의 승리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책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말기 신부전과 실명을 되돌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는 월터 캠프너라는 의사의 쌀 다이어트. 책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쌀 다이어트의 정체는 말이죠. 정제된 백미, 다량의 백설탕, 그리고 과일 주스, 그러니까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한 때는 투석 기술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신장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단백질과 칼륨을 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연명책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독이라고 규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제당입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백미와 설탕, 과일 주스로 된 식단을 자연식물식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식단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다는 그 하나로 설탕은 갑자기 자연식품이 됐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모순도 감수한 셈이죠. 자, 이제 이 책의 핵심 구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인 5만 명을 넘게 추적한 큰 연구가 있습니다. 에픽 옥스퍼드라는 연구입니다. 그 중에 신장 결석에 관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결석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책은 말합니다. 고기를 끊으면 결석에서 해방된다. 그런데 이 논문을 열어보면 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험률에 대한 표인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을 1이라고 기준을 할 때 채식주의자는 0.69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채식주의자는 위험률이 31% 정도 낮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책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기를 아주 끊지 않고 하루에 50g 미만으로 조금만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치는 0.52로 채식주의자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결석이 가장 적었던 것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고기를 적게, 많이는 먹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통계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줄만으로 우열을 단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이 책에는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리밭에 가서 잘 익은 체리만 골라 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체리 바구니는 더 이상 나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상한 체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치매를 다루면서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든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은 식물성 식단을 먹으니까 치매가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치매를 가장 강하게 막아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녹색 채소가 아니라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단락은 이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메가3에서 지우고 결석에서 지우고 치매에서도 지웠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지워집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숫자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옥스퍼드 연구 같은 코호트입니다. 거기에서 뼈에 관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닥터 그레거는 이 책에서 우유를 꽤 세게 공격합니다. 논리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있는데요. 그건 송아지를 빨리 키우는 물질이죠. 그런데 어른 몸에서는 암세포도 같이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근거로 전립선 암과의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유가 성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품과 전립선 암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입니다. 많이 마시는 사람과 적게 마시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비교한 겁니다. 사람을 어디다 가둬놓고 다른 거 못 먹게 하고 우유만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지 그런 연구를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을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이 책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더 도발적입니다.
우유가 뼈를 못 지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유가 뼈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논문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웨덴에서 10만 명의 사람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를 인용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고관절 골절도 많다는 거죠. 하루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신 여성들의 골절이 오히려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뼈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유가 뼈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넘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걸 또 발견했습니다. 방금 그 에픽 옥스포드 연구를 기억하십니까? 닥터 그레거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골절이 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같은 사람들을 놓고 나온 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BMC 메디슨에 발표된 에픽 옥스포드 코호트 연구입니다. 영국인 5만 5천여 명을 17.6년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고기 먹는 사람, 생선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 완전 채식인 비건, 이렇게 4집단의 골절을 비교한 논문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건, 즉 우유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끊은 사람, 혹은 또 다른 말로 완전 채식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고기 먹는 사람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고관절 골절은 2.3배, 전체 골절은 1.4배, 다리 골절은 2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식하는 사람들, 비건들의 뼈는 왜 부러졌을까요? 이건 닥터 그레거의 기대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닐까요? 게다가 이 위험은 마른 사람일수록 컸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체중 차이를 걷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험이 좀 줄었습니다. 칼슘, 단백질 부족까지 감안했더니까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다 걷어내도 비건 골절 위험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골절에 다른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식물성 식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빼기만 하고 채우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골절 논문은 사실 2020년에 나왔고 이 책의 초판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초판에 그 내용이 없다는 걸 저자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10주년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자가 공개한 그 개정 목록에는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비건 골절이라든지 또 뇌졸중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니시의 알츠하이머 연구는 새로 더 넣어졌습니다. 불리한 숫자는 조용히 하고 유리한 숫자는 더 키운 느낌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골절 문제에 관해서는 40만 명이 넘는 바이오뱅크 자료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닥터 그레거의 채식주의 주장은 과연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BMJ 2019년에 출판된 같은 코호트 연구의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심장병이 22% 낮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20% 거꾸로 높았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심장은 없고 뇌를 잃었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양쪽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 심장병에 좋다는 것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채식이 뼈에 위험하다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유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뼈가 제일 튼튼해야겠죠. 미국, 북유럽, 호주 이런 데는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률을 보면요,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골절률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우유를 거의 안 마시는 나라,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이 고관절 골절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유가 뼈의 열쇠라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 7만 7천 명을 1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2잔 이상 마신 여성들. 그런데 이분들이라고 골절이 더 적진 않았습니다. 우유를 거의 안 마신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연구진들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골절이 예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뼈를 지키는 열쇠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한쪽으로 몰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뼈가 안 부러지는 게 순전히 우유를 안 마셔서일까요? 뭐 그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골반 구조가 서양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잘 안 부러지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서양 사람들보다 적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가 도시화되고 서구식으로 살기 시작하자 골절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여성 고관절 골절이 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만약 우유가 범인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우유를 여전히 적게 먹는 나라인데도 부러지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뼈를 지키는 건 우유 한 잔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유가 뼈를 지켜준다는 거야, 뭐 아니라는 거야 하고 좀 여러분들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채식을 강조하는 이 책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면 비건이 골절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됐을 겁니다. 우유가 뼈를 지켜준다는 말도, 우유가 뼈를 망친다는 말도 사실은 과장입니다. 분명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유는 뼈의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유 한 잔으로 골다공증이 해결되지도 않고 우유를 끊는다고 뼈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뼈는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도 열쇠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뼈를 지키는 열쇠일까요? 제가 지난 30년 가까이 뼈만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아주 줄이면 5가지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로 뼈를 살리려는 분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지키신 분들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하면 완벽하게 다 해결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그냥 칼슘이 아닙니다. 이온화되는 칼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약해집니다. 이게 왜 뼈에 중요할까요? 위산이 약해지면 먹은 칼슘이 이온으로 쪼개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은 만약에 마이너스 1.5에서 뭐 마이너스 3.5로 그 2가 줄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2가 약해진 게 아니고 100배가 약해진 거고 3이 약해지면 1000배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장은 이온이 된 칼슘만 받아들이는데 그 쪼개지지 않은 칼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피 속의 칼슘은 목숨을 좌우합니다. 심장이 뛰려고 해도, 숨을 쉬려고 해도, 걸어 다니려고 해도 칼슘 이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모자란 칼슘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내가 먹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내 뼈를 헐어서 피를 채우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해서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체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흡수가 되도록 적당한 양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하루 2000IU를 드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딱 정해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비타민 D는 몇 IU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얼마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햇빛 보는 것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 흡수력도 다 다릅니다. 같은 2000IU를 먹어도 누구는 넘치고 누구는 절대 모자랍니다. 지금 병원 기준은 30나노그램/ml입니다. 이거면 뼈는 부러지지 않을 최소한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19만 명을 조사한 카우프만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나노그램 미만인 사람들은 코로나 양성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55 이상인 사람들은 코로나 양성률이 6%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타민 D의 바이러스 면역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스쿨의 홀릭 교수 같은 분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농도를 3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구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뼈와 면역까지 생각한다면 55에서 70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느냐 양에 급급하지 말고 혈중 농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체중입니다.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뼈에는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쪄도 안 됩니다. 왜 마르면 안 될까요? 뼈는 이 눌리는 무게가 있어야 단단해지는데 마르면 그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아까 비건들이 뼈가 잘 부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말라서 뼈에 줄 하중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살이 찌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살이 찌면 뼈 속의 골수에도 지방이 낍니다. 그런데 우리 골수 안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지방이 되는 세포, 이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방이 늘어나면 이 뿌리가 뼈가 아니라 지방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뼈 만드는 공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한 정상 체중을 BMI 기준으로 21에서 24 사이에서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날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칼슘을 완벽하게 채워도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뼈는 눌러주는 자극을 받아야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야 넘어지질 않습니다. 골절은 대부분 넘어져서 생깁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뜻밖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칼슘도, 비타민 D 혈중 농도도, 체중도, 운동도 다 지킨 사람일지라도 이것 하나에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늘 완벽하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감이라든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조바심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불러내게 됩니다. 콜티졸은 사실 소문 없이 조용히 일을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잠재우고 줄기세포를 지방 쪽으로 돌려세우고 성장인자를 거두어갑니다. 몸은 산성으로 기울고 그것을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을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던 우유 한 잔, 소세지 한 조각 뭐 그런 것들보다 완벽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뼈를 더 깊게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온화되는 칼슘, 비타민 D 혈중 농도, 정상 체중,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 채식을 할 거라고 하시면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실 게 있습니다. 비타민 B12인데요. 이건 반드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뼈가 아니라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모든 채식 책이 기대는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장수마을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고 그리스의 이카리아, 뭐 이런 지역을 블루존 이렇게 말하죠. 전통 식물성 식단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이 지역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의 인구학자 솔 뉴먼이 이그노벨상이란 걸 받았습니다. 웃기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에 주는 상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이번에야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것저것 관심 가지고 자세히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 블루존과 장수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통계를 보면 오키나와는 일본의 47개 현 가운데서 채소와 고구마를 가장 적게 먹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질량 지수는 오히려 일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뚱뚱하다는 얘기죠. 장수의 비결이라던 그 채식주의 식단이 통계에는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2010년에 일본에서 100세인 23만 명이 서류에서만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데냐는 실제로 유럽 안에서 장수촌 순위로는 30위권 밖이라는 겁니다. 뉴먼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0세까지 사는 비결은 말이야, 사망신고를 안 하는 거야. 뭐 우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절로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채소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책이 내세운 그 기둥들, 그것들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겁니다. 근거보다는 감성적인 연대와 심정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더 충실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글을 잘 썼다, 이런 이야기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보면 영상도 훌륭하게 만든다. 그런데 비건이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는 거기에 맞는 열매만 골라 담는다. 저울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책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최종 평결을 할 시간입니다. 먼저 취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공육과 탄 고기는 줄이십시오. 둘, 콩과 채소와 통곡물과 견과류를 늘리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영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보다 식탁이 먼저라는 태도, 그 태도만큼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릴 것 3가지입니다. 첫째는 몇 퍼센트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입니다. 18%가 1000명에 10명을 이야기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입니다. 고기를 한 점도 먹지 말라는 요구는 근거라기보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연구에서조차 가장 좋은 자리는 늘 소량의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빼기만 하는 식단입니다. 이온화되는 칼슘, 비타민 D 혈중 농도, 정상 체중, 운동 이런 것들을 안 채운 채식 식단은 뼈를 잃습니다. 거기에 비타민 B12까지 놓치면 신경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5번째, 스트레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서 자신을 가두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몸이 나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유연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닥터 그레어가 옳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 섬유질을 늘리라는 조언은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식단이 모든 죽음을 막아준다는 약속은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번에는 어떤 책을 저울에 올려볼까요? 궁금한 베스트셀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언급된 책을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의 출처는 설명란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다 진실은 아니고 또 진실이라고 해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셀러 깨기 제2화 How Not to Die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